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모닝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드오프 굿모닝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밤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오늘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 1.5%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500포인트 넘게 하루 만에 반등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일단 어제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가치주 중심으로 오늘 랠리가 좀 펼쳐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뉴욕 증시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급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것들을 서서히 만회하면서 일단 하락을 거의 다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얼마나 리바운드 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지난 월요일에 600포인트 넘게 다우 지수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화요일에 약간 하락했다가 어제,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계속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오늘도 500포인트 넘게 다우 지수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역시 함께 동반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뉴욕 증시는 일단은 이 헝다발 충격에서는 일단은 조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11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2개 업종만이 하락을 했습니다. 부동산과 유틸리티 업종, 방어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섹터만 하락을 했고 이외에도 에너지 섹터, 금융 섹터, 산업, 기술, 커뮤니케이션 섹터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리바운드 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흐름을 체크를 해봐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기술주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 칩 관련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AMD 할 것 없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역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도 역시 상승세, 아마존과 테슬라도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외에도 에너지 섹터가 강한 흐름, 금융주가 오늘 강하게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을 확인을 해보면 강하게 또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서 금융 섹터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1.434%대까지 올라오면서 금융 섹터에 강한 반등세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었고요.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오늘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가졌습니다. 백악관에서 이 전 세계 반도체 공급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백악관은 조기 경보 시스템이 반도체 공급 중단을 조기에 감지하고 해당 기업들의 신속한 문제 해결과 조정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오늘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애플, GM, 포드 같은 전 세계 글로벌 반도체 자동차 업체들과 이런 협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삼성전자가 참여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이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들의 영업 비밀과 특허가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이 글로벌 반도체 체인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백악관, 미국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칩 관련 종목들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엇갈리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헝다그룹 사태와 관련해서 엇갈린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블룸버그 쪽에서는 이 중국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까울 시일 내에 도래하는 달러채 디폴트를 피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의 조치는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블룸버그 쪽에서는 보도가 됐는데 또 이것과는 정반대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 소식통을 역시 인용해서 중국 당국이 지방 정부의 이 헝다의 파산 위기에 대비해라. 파산이 임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들이 이것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러면서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중국 당국에서 지방 정부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자, 일단은 이 같은 보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어제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끝이 나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홍콩 증시가 반등을 했고 헝다그룹의 주가도 17% 반등을 하긴 했지만 이것이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과연 오늘 중국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미국 시장에선 이것에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시장 개장하고 중국 시장 개장할 때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 자, 오늘 미국에서 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월가에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18일로 끝났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16,000명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35만 1,000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32만 명을 웃도는 수치였고요. 자, 이외에도 미국의 8월 경기 선행지수도 발표가 됐는데 델타 변이 확산에도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컨퍼런스 보드가 8월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9% 상승한 117.1을 기록했다라고 시장의 예상치인 0.7%를 상회하는 수치를 발표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경기 선행지수가 8월에 가파르게 올랐는데 빠른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경기 선행지수를 봤을 때 추세는 견조하게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시장의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부터 또 실적을 발표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최훈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오늘도 7가지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나이키입니다.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매출을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2%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매출 증가율도 낮았고 북미 지역의 매출 증가율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160달러 선이 깨지면서 15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좋았습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순 매출액이 600억 달러를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인데요. 간밤에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니드홈 측에서는 바이오젠이 앞으로 큰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알츠하이머 치료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이곳에서 이 바이오젠의 매출은 점점 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29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즈포스인데요. 이번 연간 가이던스를 다시 한번 올려잡았습니다. 2022년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건데 전체 매출을 원래는 263억 달러로 제시를 했지만요. 간밤에는 다시 한번 263억 5천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에 메신저 슬랙을 인수를 했는데 이에 따른 매출이 점점 더 기대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7% 넘게 급등했고요. 27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쿠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구겐하임 측에서는 로쿠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TV 광고 시장에서의 수혜주로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3% 넘게 급등했고요. 33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6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인데요. 코발트가 없는 배터리를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니켈이나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아서 가격대는 더욱더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는데요.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 가깝게 상승했고 36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아이폰 13의 선 구매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웨드부시 측에서 이 분석을 했는데 아이폰 12보다 선 구매 주문량이 약 20% 정도 더 많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측에서는 중국의 선 주문량은 현재 5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이다라고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4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습니다. 최윤이었습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왓츠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북한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또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유엔을 방문을 하면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을 좀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북한이 이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은 아직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측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의 적대 정책이 일단 철회가 되어야 이게 선 조건이 되어야 종전선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아직은 종전선언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북한 측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우리 시장에서도 대북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이진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오늘 시장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또 우리와의 관계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먼저 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왓츠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왓츠업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 시장이 또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에 한번 크게 출렁인 이후에 계속 연이어서 반등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 헝다그룹에 대한 이야기는 좀 엇갈리네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 당국에서 이거 파산할 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본 걸로는 예. 이제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는 어느 정도 이 경제적인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게 미국이라든가 다른 유럽 쪽으로는 이게 그쪽으로는 크게 그런 어떤 충격을 줄 것이라고는 저는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외평 제시객에서 달러나 유로화 채권으로 발행했던 이 헝다의 이 채권들이 네. 그래 발행량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중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어느 정도는 약속을 한 듯한 발언을 일단 했기 때문에 그게 네네. 첫 번째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문제는 어쨌든 중국 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정리하는 선으로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요거는 헝다 리스크는 글로벌 위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중국 내에서의 즉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여러 가지를 보시게 되면 우선 3대 지수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의 그 단기적인 조정, 즉 어떤 이벤트로 인해 잠깐 주가가 출렁한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다음 두 번째로 일단은 유가를 보시게 되면 유가가 일단 국제 유가는 오히려 그러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 건설하고 유가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단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은 영미권, 그다음 유럽 쪽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고 있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단 말씀드릴 게 일단 실업보험 청구가 일단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상당히 많은 실업자가 고용이 지금 많이 저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오히려 FOMC에서의 이런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는 반등해서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문제는 오히려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부채 상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테이퍼링 이거에 대한 얘기로 다시 이제 얘기가 돌아가게 되는 거죠, 미국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는 일단 미 하원에서 일단 부채 상환을 일단 내년 12월까지 일단 유예를 하는 걸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다시 네. 또 이제 이거를 부결해서 이제 기간 내에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고 할 텐데 그럼 이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미치 맥커널 공화당 상원 의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공조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이 각종 외신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약간 걸릴 수 있지만 아무튼 요 필리버스터를 어떻게든 피해 가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약간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 내에서 이 연준은 일단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이 물론 점도표상으로는 내년 이제 올해부터 어떻게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내년부터는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의원들은 의견이 모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과연 고용이 이런 상태에서 가능하겠느냐라는 그에 대한 반론이 여전히 만만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지금 이제 이걸 커버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가지고 오히려 조기에 금리 인상을 더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진짜 강경한 얘기까지 조금씩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요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요걸 잘 막아주느냐, 그리고 혹은 여기에서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고용도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도 높은 상태인데 금리가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높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시 고용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더 길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부채 상환은 이제 내년까지 연장이 돼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유동성을 더 끌고 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다시금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좀 더 완만하게 그 횡보하는 그런 증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간단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쪽은.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 FOMC 발표 이후에 이제 채권 가격이 이제 지금부터 다시 상승했다는 얘기죠. 네. 즉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위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벗어났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헝다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이슈가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뭐 생각보다 큰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뭐 평가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우리 시장에? 저도 굉장히 선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연휴가 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풍파를 그야말로 살짝 넘어갔다고 그쵸. 보는 거죠. 연착륙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연착륙했고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전체적으로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견조하게 우리는 버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단 여기서 우리는 그 주목해야 되는 게 환율이 지금 현재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그랬다가 그래도 이제 한 10원 정도 빠져서 1,180원대 정도에서 지금 일단 마감을 하긴 했지만 네. 이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제 증시라든가 다른 금융시장에 들어올 때 일단 변수가 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어쩌면 4분기 이후로 조금 더 뒤로 좀 딜레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우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건 어찌됐든 중국 내에서의 이 충격이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헝다 관련된 업종도 쉽게 얘기해서 건설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조선 이쪽으로 해가지고 어제 경기 그런 민감주가 기계죠. 일제히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서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제가 볼 때 단기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만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네. 경기 민감주가 어제 좀 크게 흔들렸는데 네.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제가 일단은 우선은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헝다가 과연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선 살리는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파산으로 갈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야 그쵸. 되거든요.
근데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든 해가지고서는 연착륙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은 사장을 교체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걸 살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유동성 자산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지금 몰려있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구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 이제 연착륙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자구책으로 해라 그래가지고서 망하게 할지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 블룸버그라든가 월스트리트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뉴욕 시장은 지수로만 봤을 때는 거의 이제 지난주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약간 출렁거렸을 때 이때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래도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하고서 최소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에 대해서 이 주가의 향방이 어느 정도 보였을 때 그때 움직여야지 지금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한마디로 이제 오히려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죠. 쉽게 물릴 수 있죠. 쉽게 좀 물릴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는 오늘 좀 강한 반등세가 나오면서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이번 월요일에 하락을 만회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김성규 소장의 의견 함께 여러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셀러본 말했지로 이어가겠습니다. 뉴욕 시장과 전 세계 경제를 들썩이게 하는 경제계 인사들의 말을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인물은 누굴지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모아왔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셀럽은 캐시 우드입니다. 이 모닝스타라는 펀드 평가사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10년물 국채에 투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자, 저는 트레저리 본드, 채권, 국채의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growth stocks, 사람들이 성장주라고 일컫는 주식들은 poor performing,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스튜디오 통해서 소장님과 앵커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인물은 역시 최근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캐시 우드입니다. 근데 성장주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늘 성장주를 찬양하는 이 캐시 우드가 성장주의 실적이 좀 저조할 거다. 이러면서 테슬라 $4,000 가면은 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자기들도 이제 팔 준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네, 일단은 이 중요한 건 헤지 펀드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들 이익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이제 공격적이고 심지어는 그 60녀라는 별명 듣지 않습니까? 캐시우드 이 분이 이름과 달리. 예,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유동성이 이제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횡보할 거라고 일단은 보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그 채권의 이익이 사실은 이제는 성장주의 것보다는 더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 maturity, 즉 성숙도,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크게 돈을 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또 좀 다른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가거나 혹은 이제 인버스 위주로 이제 가든 그런 것들도 어쩌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캐시 우드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다르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작년까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계속 성장주 테슬라 포함해서 성장주에 대한 고 배팅을 하던 캐시 우드가 입장이 약간 달라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 바로 이어갈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유럽에서는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제품의 단자를 USB-C 타입으로 통일하도록 하는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자체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상당히 불리해질 전망인데요. 두 번째 셀럽은 마그레테 EU 집행위원회의 부회장입니다.
자, European consumers, 유럽의 소비자들은요, 자신들의 서랍 안에 호환이 되지 않는 chargers, 충전기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좌절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애플 측에서는 이런 행보가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13의 출시를 눈앞에 두고 손해가 크지는 않을지 역시 스튜디오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USB 코드와 관련된 케이블 코드와 관련된 건데 뭐 A 타입도 있고 C 타입도 있고 저도 집안에 서랍에 여러 개가 쌓여 있는데 자, 이게 과연 통일될 수 있을까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굉장히 이건 중요한 이슈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USB-C 타입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쓰이고 있고 심지어 이제 썬더볼트라는 규격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상황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게 완전 표준 전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표준에 대해 가지고 유럽은 이제 거의 하나로 이 USB-C 타입으로 해가지고서는 거의 몰아갈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 기술적인 트렌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해서 간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애플의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중국이라든가 아시아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이에 반해 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미국 쪽은 이제 USB로 해가지고서 오히려 더 갈라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C타입과 뭐 USB 코드와 관련된 이거 표준화 전쟁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 확인해봤고 이제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셀럽은 누구죠,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트위터입니다. 앞으로는 트위터에서도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처럼 후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비트코인으로 팔로워에게 팁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먼저 CNBC 보도를 통해서 이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자, 트위터가 목요일, 현지 시간 목요일이니까 지난 밤이죠. 공지를 했습니다. 자신의 SNS에서 favorite creators, 자신이 좋아하는 팔로워, 제작자에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팁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팁 기능은 이번 주에 전 세계 iOS 유저에게 사용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또 몇 주 안에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유저들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셀럽 이야기 여기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 트위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트위터가 비트코인, 이 트위터의 CEO가 워낙 또 이 친 비트코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사업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트위터에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뭔가 팁이라든지 전달을 할 수 있게 한답니다. 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중요한 이슈인데 네. 트위터를 가지고서는 뭐 몇 마디 하나 뚝 던지는 거 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열광해서 돈을 준다라는 거는 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층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연예인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정치인들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런 걸로 해서 받는 정치 자금이라든가 혹은 이제 연예인들이 받는 수입으로 했을 때 이거를 세금을 매길 수 있느냐 없느냐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논란 아주 크게 그렇겠네요. 거세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각종 뭐 여기에서 인플루언서들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했을 때 역시 그런 걸로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결국은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여기에 대해서 IRS라든가 전 세계 이제 국세청들은 이걸 과연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 가지고 네. 좀 고민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뭐 세금과 관련된 이것이 어쨌든 소득으로 잡히게 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세에 대해서 이거에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헝다 때문에 최근에 비트코인 한번 확 또 내려갔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반등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이게 게리 갠슬러 의장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 친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강경한 발언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즉 CBDC가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즉 중앙은행에서 하는 이 디지털 화폐가 자꾸 강해지면서 결국은 이들도 통합이 되든가 아니면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으로 팁을 줄 수 있는, 후원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나라 인플루언서들도 트위터를 다시 꺼내게 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추이, 시세도 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문 마레츠까지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어제 또 불을 뿜었던 종목이 있죠. 에어부산. 과연 오늘도 불을 뿜으면서 날아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부산의 대안주 2개까지 준비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어부산입니다. 에어부산 어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 오늘 이야기해 주실 두 분은 에어부산 조금 더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이 기대감을 반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지 이것이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키긴 어렵다.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와 관련된 이야기일 것이고요. 다른 한 분은 실적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인데 실적이 발생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 다른 한 분을 주셨습니다. 과연 에어부산 오늘도 좀 날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두 분의 의견대로 오늘은 조금 주춤할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어부산인데 자, 오늘 어제였죠. 어제 에어부산이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계열의 항공사들이 전체적으로 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에어부산 이제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유상증자 때문에도 뭐 이슈가 되면서 좀 올라왔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자, 일단은 나현진 대표님부터 한번 에어부산 분석해 주실까요? 어떻게 네. 보세요? 에어부산이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지금 한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고요. 위드 코로나로 인한 그 기대감이 좀 좀 선반영이 된 걸로 보이는데 한 2년 정도 동안에 그 누적된 영업 손실을 극복하려면은 예전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잡아야 그 2년 동안 손실폭을 좀 메울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자면 뭐 주가는 이제 일단 턴어라운드만 돼도 좀 뭐 반응은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제 기대감이 좀 너무 선반영됐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항공 수요 증가는 아무래도 뭐 그 여행이 회복된다고 해도 뭐 갑자기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그동안 뭐 비행기를 이제 노후된 비행기 관리 비용이라던가 뭐 그 비용이 들어갈 부분이 더 많아질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가 너무 빠르게 움직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나현진 대표님은 리오프닝과 관련된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빨리 나왔다. 이것이 주가에 너무 빠르게 반영이 됐고 이것을 그동안 손실봤던 이 실적, 영업 손실 이런 것들 만회하려면은 말씀해 주셨지만 뭐 한 5년은 걸릴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에어부산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역시? 네, 지금 방향은 맞는데 속도의 문제가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지금 에어 부산이 올라오는 상황은 이제 다들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고 있죠. 그런 쪽에서 한국의 백신 접종률도 한 70%가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 쪽에서 먼저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부분들인데요. 네. 특히 항공주가 강세를 보였었죠.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미국이 11월 달에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을 했던 외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항공주를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조명이 같이 이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LCC라고 하는 여객이 주요한 매출의 어떤 항공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네. 최근 들어서 위축을 받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본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 쪽에서 이제 감자가 끝나고 유상 증자가 이어지는 과정들인데 한 9월 30일까지 실권주 납입까지 마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이 정도 이후에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지난 그 거래 정지 전에 나왔던 가격대 부분까지 빠르게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속도가 좀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내년부터 그만큼 기대하는 수준까지 빠르게 돌아다 올라오느냐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숙제도 몇 가지가 좀 더 있죠. 그렇기 네네. 때문에 먼저 빨리 올라온 주가를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는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 분 다 모두 단기적으로 너무 빠르게 올라왔다. 뭐 아무리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가의 상승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좀 두 분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도 항공주가 좀 올라오면서 반등세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뭐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 실적 만회하는데 시간도 걸릴 것이고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어쨌든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견이십니다. 그러면은 아이오부산이나 아시아나 쪽 말고 오히려 큰 데 가자. 대한항공 이렇게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떠세요? 차라리 그쪽이 날 수가 있는 게 지금 3분기 영업이익이 한 1,500, 1,600억 정도 봤는데 지금 뭐 3,000억까지 전망하는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화물항공과 또 이제 여객. 서서히 개화되는 어떤 여객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대한항공도 반등이 올라왔는데 지금이라도 매수 괜찮다고 보세요. 나윤진 대표님은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화물 운송량하고 더 연관이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수출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고 뭐 견조하게 실적을 내고 있어서 뭐 대한항공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항공주 전체적으로 좀 상황을 보게 됐습니다. 뭐 시장의 분위기가 이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항공주를 투자하더라도 어쨌든 좀 실적도 나오고 앞으로의 개선 기대감이 더 큰 쪽으로 가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대한항공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에어부산도 오늘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더 나아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동안의 상승분을 좀 반납할지는 개장하고 나서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어부산은 좀 과도하게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왔다라는 두 분의 의견을 함께 들어봤는데 그럼 두 분은 또 다른 대안주로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지 두 가지 준비했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어부산의 대안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두 분이 모두 이야기해 주셨죠.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항공 운행이 확대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에어부산보다는 한국공항을 보자라고 한 분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여행객에 대한 증가 기대로 오히려 항공주 말고 인터파크를 보자라는 의견도 한 분을 주셨습니다. 한국공항과 인터파크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역시 리오프닝 그리고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미리 좀 선반영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보자라는 대안주로 하나씩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일단 나윤진 대표님이 인터파크를 가지고 오신 것도 재밌네요. 네. 네, 여행이 활성화된다면 그동안 이제 뭐 항공주가 먼저 어제 움직이기는 했지만 네네. 항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형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형 자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뭐 승무원이나 뭐 이런 그 인건비도. 항공 기장을 뭐 바로 뭐 정리해고를 한다든가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까지도 있어서 오히려 그 여행업종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여행사가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지금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2019년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그 회사의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투어 여행 비중이 48%가 됐습니다. 그리고 B2C 온라인 항공권 발권에서 마켓쉐어 1위를 차지했던 그 업체고요. 근데 이런 업체가 2020년에 갑자기 이제 매출이 급감하면서 투어 여행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11%대로 갑작스럽게 크게 축소를 했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된다면은 여행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 가장 큰 수혜 그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영업이익 기여도가 뭐 다른 공연이나 뭐 이런 그 상품 판매보다는 이제 여행이 차지하고 있는 매출에서 나오는 영업이익이 훨씬 컸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2020년 크게 줄어들고 올해도 계속 적자를 그 이어오면서 뭐 지금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에 또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인터파크가 좀 다른 측면이 이제 매각 매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인터파크의 시가총액이 한 6천억대 정도인데 그 뭐 여기어때라든가 야놀자 같은 여행 플랫폼 업체에서 인수를 상당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입니다. 뭐 야놀자 같은 경우에 뭐 그 투자 가치로는 10조 뭐 얘기까지 나오면서 여행 플랫폼 사업이 이제 확대될 거라는 거에 이제 좀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만약에 인터파크까지 인수를 하게 된다면 뭐 상당한 저변을 가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M&A 매물에 나와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업체라도 베팅은 공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M&A 기대감과 뭐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해서 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현진 대표님은 항공주보다 오히려 여행 수요가 늘어날 때 더 빠르게 리바운드 되고 오히려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인터파크를 좀 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M&A와 관련된 이슈 이것의 모멘텀을 받으면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인터파크 들어봤고 다음은 김윤수 대표님은 한국공항이네요. 네, 조금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또 항공기를 이용할 때 저희는 그냥 몸만 훅 내리죠. 네. 네. 그리고 그냥 게이트를 지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사이에 바깥을 쳐다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막 짐을 내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 관련된 모든 부대 행위를 하는 쪽이 한국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항공기 쪽의 지상 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화물 관련된 조업 그리고 또 항공기 급유까지 이런 모든 서비스를 하는 상황 쪽에서 특히 뭐 장비 대여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용역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국공항이 할 일이 더 많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대한항공이 최대 주주입니다. 지분의 59%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아시아나항공까지 같이 기업 결합이 이어져서 덩치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좀 더 특이한 상황들은 지금 생수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이거는 그냥 뭐 확대된 게 아니라 항공기 내에서 물 주죠. 이렇게 네. 둥그러내서 이렇게 따먹는 물. 예,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예, 이런 쪽과 함께 농축산 쪽이면 뭐 제주 돼지 쪽 뭐 이런 쪽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내식을 먹다 보니까 거기서 연결되는 이런 관련된 제품 판매가 이런 쪽으로도 연결된다는 부분들과 함께 그렇군요. 비행기에서도 세탁도 해줍니까? 이건 모르겠는데 네. 아마 그 관련된 비행기 안에 시트를 또 세탁하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매출로 잡히는 것 같고요. 뭐 지게차 렌탈 이런 쪽까지 부대 사업으로 하는데 조금 더 주목할 모습이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여객 수속이나 화물 운송, 출 도착 서비스 같은 약간 또 놓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서비스를 가해준다라는 부분들이 종속회사로 자리 잡다 보니까 실적을 가세시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근데 실적을 보다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은 2분기부터 벌써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화물을 항공 쪽에 화물 쪽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키우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의 자리를 잡으면서 벌써 턴어라운드 했다고 하게 되면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PBR 0.5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죠. 게다가 재무 구조까지 안정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코로나19를 잘 견딘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매출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공항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항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하는 일이 많아지고 버는 돈이 많아지는 회사가 바로 한국공항인 것 같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두 분의 서로 종목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공항 어떻게 보세요? 나연진 대표님. 한국공항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알짜 기업으로 그렇게 그렇네요. 꼽을 수 있겠습니다. 뭐 하역 용역을 뭐 독점하다시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항공 수요의 증가에서 오히려 항공주보다는 숨겨져 있지만 한국공항이 훨씬 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호평을 해주셨고 우리 김민수 대표님 인터파크는 어떠세요? 네, 지금 자리면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좀 네.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어요. 네, 지금. 빠졌어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한번 또 뜨거웠던 뭐 M&A 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식은 상황 쪽에서 다시 여행 부분에 대한 부각을 받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반등이 좀 나올 그러니까 거래만 늘어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반응이 나올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김민수 대표님도 인터파크 좋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M&A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또 나오기 시작하면 한번 불이 붙겠죠. 자, 그럼 인터파크의 가격 전략을 나연진 대표님이 좀 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7월에 M&A 기대가 나오면서 뭐 갑자기 급등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또 얼마 전에 9월 달에는 M&A가 뭐 연기되고 일정이 미뤄지고 하면서 다시 또 하락을 크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꼭 M&A뿐만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를 회복해 가는 그 과정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서 한 7,500원 정도 이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네. 목표가는 뭐 거래량이 붙어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한 목표가 10,000원 정도도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대응을 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나연진 대표님이 인터파크에 대한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M&A에 관련된 이슈가 한번 살짝 가라앉으면서 주가도 좀 내려왔는데 오히려 지금이 좀 찬스일 수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는 10,000원 정도로 인터파크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인터파크 한국공항 다 좋네라는 그런 의견을 시청자분들이 주시면서 가격 전략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이 한국공항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지금 가격대면은 이제 어제도 거래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제 추세 전환을 시도하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어지는 거래 간헐적으로 나오지만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이 높은 상황들이고요. 약간 52,000원대 밑에 한 51,000원대 사이 정도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좀 장기로 봤었을 때 네. 아마 지난 고점대 부분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여력들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약 한 63,000원에서 6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가져가시면서 대응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4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공항까지 목표 가격은 정고점 부근이었던 6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서 수혜주 우리가 항공주만 보지 말고 한국공항과 인터파크도 한번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추이 또 관심 종목에 잘 포함시켜 놓으시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대안주 한국공항과 인터파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이렇게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 어쨌든 이 추석 연휴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충격파를 일단 한번 좀 받았는데 어제 그래도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하락이 나왔지만 좀 선방했던 것인지 두 분의 의견도 듣고 싶고 오늘 어떻게 대비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어제 또 시장 그나마 나름대로 선방했고요. 네.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좀 흔들리는 모습들은 보였어도 여전히 또 시장의 흐름들은 그래도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관점들인데 아마 오늘도 미국 시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좀 이어지되 아마 지금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나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환율 변화 같이 체크하시면서 오늘 탄력도 좀 비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을 좀 살펴보자 의견 주셨고요. 나윤진 대표님은요? 네, 이번에 추석 연휴의 일정이 상당히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네. 뭐 추석 연휴 일정을 뭐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대변수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던 그 일정이 상당히 좋았고 아무래도 글로벌 증시의 안정이 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최근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그에 따른 가격 메리트가 생긴 종목이 많아졌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럴 때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 중에 한번 잘 골라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주말이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나니까 금방 또 주말이 왔습니다. 오늘 시장 잘 대응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굿모닝 앤 굿머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